부자가 되고 싶어서 밤낮 없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 걸까요? 그 비밀은 당신의 지갑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 아주 깊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경제 상식들이 사실은 부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함정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돈에 대한 심리학적 진실을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주변 사람들과 당신의 소비 습관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학벌은 바꿀 수 없지만 불을 끌어당기는 이 힘은 지금 당장 키울 수 있거든요. 어쩌면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 진짜 이유를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알고 나면 당신의 경제적 미래가 완전히 달라 보일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착각.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착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보통 자산 전문가들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물으면 소득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죠. 소득이 늘어야 자산이 쌓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질문을 살짝 바꿔서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전문가들은 100%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함정에 빠집니다. 중요한 것과 먼저 해야 할 일을 혼동하거든요. 수입을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순서상으로는 지갑에서 새나가는 돈을 막는 것이 무조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바다에서 물을 길어와도 밑 빠진 독에 부으면 결국 항아리는 비게 마련이잖아요. 40대 직장인 김대리님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김대리님은 매달 월급이 부족하다며 주식 투자나 부업에 온 신경을 쏟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정보를 찾고 수익을 내기 위해 애를 쓰죠.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대리님의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비싼 커피와 배달음식 비용으로 한 달에 70만 원 이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먼저 해야 할 소비 통제는 뒷전인 채 가장 중요한 소득 증대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죠.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사장님은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고 광고비를 씁니다. 매출을 1억 원으로 만드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게 창고에는 쓰지도 않는 비싼 기계들이 먼지만 쌓여 있고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요금이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갑니다. 매출이라는 큰 산만 보느라 발밑에 흐르는 작은 개울물을 막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부의 길목에서 자주 범하는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빚이 있는데도 저축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이유를 따져보면 부채를 먼저 갚는 게 훨씬 이득인데도 우리는 저축함에 돈이 쌓여야 위안을 얻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심리적 착각 때문입니다. 결국 부의 시작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순서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려는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당장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끊어내는 것이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서만 제대로 지켜도 돈이 모이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돈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의외의 장소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눕는 침대 위에서의 시간, 즉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것과 잠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인지심리학적으로 보면 잠은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판단력이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뇌는 이상하게도 나에게 불리한 선택지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라면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을 위험한 제안이나 사기꾼의 화려한 언변이 갑자기 솔깃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뇌가 지쳐있으면 복잡한 계산을 포기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유혹에 굴복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관리하는 건
마치 텅 빈 배로 대형 마트에 장을 보러 간 것과 비슷합니다. 원래 사려던 신선한 채소보다는 당장 입을 즐겁게 할 자극적인 과자와 가공식품에 자꾸 손이 가죠. 나중에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면 정작 먹을 건 없고 돈만 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결정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거죠. 40대 직장인 김대리님은 매일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투자 정보를 찾느라 4시간도 채 자지 못합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정신은 몽롱한 상태로 새벽까지 주식 게시판을 떠돌죠. 그러다 문득 평소라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급등주가 오늘따라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이거다 싶은 생각에 충동적으로 거액을 매수하고 말죠. 다음날 아침 정신이 들어 확인해보면 이미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김 대리님이 투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잠을 못 자서 뇌가 오판을 내린 겁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가게 운영 걱정에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 낮 시간에도 늘 멍한 상태입니다. 이때 평소 같으면 꼼꼼히 따졌을 거래처의 무리한 계약 조건을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충 훑어보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게에 큰 손해를 입히는 조항들이 숨어 있었죠. 잠을 줄여가며 일한 대가가 오히려 자산을 갉아먹는 결과로 돌아온 셈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들은 단순히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먼저 해야 할 일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살아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비를 줄이는 것과 소득을 늘리는 것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숙면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인슈타인이 평생 11시간을 잤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도 매일 10시간 넘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들은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최고의 판단력을 유지했던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일찍 일어나는 것만 강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잠의 양을 확보하는 것이죠. 중년 이후에 불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부터 내 잠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어제 몇 시간을 잤고 그때 내 기분과 판단이 어땠는지 기록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거나 사기꾼에게 속을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결국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것이 내 돈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인 셈입니다. 정리하면 잘 주무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내린 결정 하나가 밤새 고민하며 내린 100개의 결정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잠으로 판단력을 세웠다면 이제는 우리를 바보 같은 소비로 이끄는 또 다른 감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복병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외로움보다는 스트레스에 더 익숙한 곳이었죠.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서 괴로운 것이 스트레스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 마음이 허전한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 사회가 점점 이 외로움의 그늘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소비 방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외로우면 우리 뇌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아주 자극적인 보상을 찾게 됩니다. 가장 쉽고 빠른 보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쓰는 겁니다. 계획에도 없던 물건을 사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한 지출을 하는 행동들이 모두 이 외로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외로움은 마음의 허기 같은 겁니다. 배가 아주 고플 때 시장에 가면 당장 먹지도 못할 음식을 잔뜩 사게 되는 것과 비슷하죠. 마음이 허한 상태에서 지갑을 열면 그건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슬픈 몸부림이 됩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통장은 비어있고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40대 직장인 김대리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대리님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견딜 수 없는 적막함을 느낍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지만 딱히 전화할 곳도 마땅치 않죠. 그럴 때 김대리님은 습관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엽니다. 최신 유행하는 전자기기나 비싼 운동화를 사면서 마치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택배 박스를 뜯는 짧은 순간의 설렘으로 외로움을 잊으려 하지만 그 대가로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도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자녀들은 출가하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줄어들면서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죠. 박 사장님은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지인들을 불러 모아 비싼 술값을 모두 계산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고맙다고 말해주고 자신을 치켜 세워주는 그 짧은 순간에 외로움을 잊는 거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영수증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건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돈으로 관심을 산 셈이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외로움이 우리 경제 생활을 망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외로움이 앞서 말한 수면 부족과 결합할 때입니다. 외로우면 잠이 잘 오지 않고 잠을 못 자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또다시 바보 같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살보다 무서운 파멸의 징조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외로운 부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결국 불을 쌓고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온도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워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돈으로 외로움을 달래려 하면 부는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나를 더 고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외로움은 자극적인 소비와 불필요한 지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마음의 허기를 돈이 아닌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자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외로운 사람들이 범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그저 남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소비를 결정짓는 아주 교묘한 본능에 대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라고 부르죠. 듣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내가 정말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순간적으로 원해서 지갑을 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원한다고 느끼는 감정의 대부분이 사실은 남들이 가진 것을 보고 느끼는 부러움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과 그것을 실제로 즐기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회로에서 작동합니다. 즉, 살 때는 죽을 것처럼 갖고 싶었지만 막상 내 손에 들어오면 금방 실증이 나는 건 여러분의 성격 탓이 아니라 이 두 감정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놀이공원의 풍선 같은 겁니다. 어떤 아이가 화려한 풍선을 보고 사달라고 엉엉 울며 떼를 씁니다. 12,000원이나 하는 비싼 돈을 주고 풍선을 사주면 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죠. 그런데 불과 5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는 풍선줄을 귀찮아하며 놓아버리거나 아빠에게 팔이 아프다고 칭얼거립니다. 아이는 풍선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원했던 것뿐입니다. 김 대리님은 최근 동료들이 최신형 최고급 사양의 노트북을 쓰는 것을 보고 강렬한 구매 욕구를 느꼈습니다. 할부까지 끌어다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노트북을 샀죠. 할 때는 그 노트북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기분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그 노트북은 그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사실 김 대리님은 고성능 작업보다 가벼운 문서 작성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김 대리님은 노트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원했던 겁니다. 주변 친구들이 외제차를 타기 시작하자 박 사장님도 무리해서 대형 세단을 계약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기죽기 싫다는 생각에 강렬하게 그 차를 원했죠. 하지만 막상 차를 몰아보니 좁은 골목에 있는 가게 주차장에 세우기도 힘들고 매달 나가는 유지비 때문에 한숨만 나옵니다. 박 사장님이 진정으로 좋아했던 건 주말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트럭을 모는 소박한 기쁨이었는데 말이죠. 진짜 지혜로운 부자들은 이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이것을 정말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저 지금 이 순간 남들이 가졌기에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1년에 수백만, 아니 수천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남들이 가는 여행, 남들이 사는 가방, 남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원하다 보니 정작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투자할 돈이 남아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짜 즐거운지, 즉 나의 라이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타임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강렬한 소유욕이 느껴질 때 일단 멈춰서서 5분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그것이 갖고 싶다면 그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식는다면 그건 그저 가짜 욕망인 원트일 뿐입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통장은 비로소 차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5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성공의 신호는 의외로 아주 일상적인 말버릇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고맙다는 감사와 미안하다는 사과를 얼마나 제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죠. 부를 쌓는 과정에서 화려한 기술이나 정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부를 지켜내고 키우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의심이라는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돈을 보고 온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때 감사와 사과라는 말은 아주 훌륭한 인간관계의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감사와 사과는 매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정밀한 보안 시스템과 같습니다.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은 고맙다고 말해야 할 때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거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변명만 늘어놓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미리 걸러내지 못하면 정성껏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기와 배신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님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대리님은 주변 동료들에게 아주 사소한 도움을 받아도 잊지 않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단순히 예의가 바른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김대리님이 어려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진심으로 그를 돕고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들은 김대리님의 평소 감사 표현에 감동한 진실한 동료들이었습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은 거래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아는 분입니다. 사실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미루는 분들이 많지만 박 사장님은 관계를 복구하는 것이 더 큰 이득임을 알고 계셨죠. 그 덕분에 박 사장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거래처들의 배려로 사업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1억 원 이상의 손실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가 된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간관계의 기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훨씬 덜 느끼고 수면의 질도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외로움과 불면이 우리의 경제적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감사는 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실제로 자산이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큰 부자들을 만나보면 이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동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이 고마워해야 할 때 고마워하고 미안해해야 할 때 사과한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시죠. 이상한 사람들을 걸러내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부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혹시 미안하다는 말을 자존심 때문에 가슴 속에 묻어두지는 않으셨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화려한 투자 기법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내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자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감사와 사과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부의 보안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부를 대하는 태도를 정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 관점의 차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6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부를 너무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기보다 부라는 개념을 구체적인 생활이 아닌 막연한 숫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1조 원이 생기면 무엇을 할지 물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쓸지보다 5조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것은 우리 뇌가 만족을 쉽게 느끼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부가 추상적인 숫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진짜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조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만 넣어둬도 연 이자가 200억 원이 넘게 나옵니다. 1년 365일 내내 매일 5,500만 원씩 탕진해야 겨우 재산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상장 기업을 사려면 3조 원은 필요하다며 1조 원을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현실감이 사라진 부는 결국 허황된 욕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부를 숫자로만 쫓는 것은 끝없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층이 보이고 결국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잊어버린 채 위만 쳐다보며 불안해하게 되죠. 만족감을 느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갈증만 더 커질 뿐입니다. 부는 내 삶을 채우는 물인데 그것을 그저 채워야 할 빈 통으로만 보고 있는 셈입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님의 사례를 볼까요? 김대리님은 매달 100만 원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보다 한 방에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가상화폐나 급등주 투자에 목을 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땀의 결실인지 잊은 채 그저 모니터 속의 숫자로만 돈을 바라보는 거죠. 부를 구체적인 삶의 수단이 아닌 추상적인 대박으로 생각하다 보니 결국 소중한 자산을 너무 쉽게 위험에 노출시키고 맙니다. 돈이 숫자가 되면 그 소중함도 숫자처럼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사장님은 늘 빌딩 주인이 되는 꿈을 키웁니다. 하지만 정작 그 빌딩을 관리하기 위해 매달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수리비는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건물주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미지만 쫓고 있는 거죠. 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못하면 막상 큰 돈이 들어와도 그것을 지탱할 힘이 없어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성이 결여된 꿈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부를 추상적으로만 바라볼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실은 부를 숫자로만 볼수록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숫자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1억 원을 벌면 10억 원이 보이고 10억 원을 벌면 100억 원이 부족해 보입니다. 부의 기준을 내 삶의 구체적인 행복이 아닌 타인과의 비교나 막연한 숫자에 두는 순간 우리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단위를 내 삶의 시간과 노력으로 환산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저 물건이 나의 몇 시간의 노동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지, 내가 꿈꾸는 그 부가 내 일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꿀 것인지 그려보아야 합니다. 부를 추상적인 우상에서 구체적인 도구로 끌어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부자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정리하면 부를 숫자가 아닌 삶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대박을 꿈꾸기보다 내 오늘을 지탱하는 1,000원, 10,000원의 무게를 먼저 느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보는 관점을 바로잡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지혜를 어떻게 실제 삶에서 실천할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긴 여정을 차분하게 갈무리해 봅시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를 늘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아주 정교한 심리적 훈련 과정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부의 심리학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부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둘째, 충분한 잠으로
최상의 판단력을 유지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뇌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나쁜 선택에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외로움이라는 마음의 허기를 돈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외로울 때 무심코 여는 지갑은 당신의 자산을 순식간에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느끼는 가짜 욕망인 원트를 과감히 버리고 내가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라이크를 찾으세요. 다섯째, 감사와 사과를 아끼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곁에 진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만 남게 하는 가장 정밀한 보안 시스템이자 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막연하고 추상적인 숫자가 아닌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려보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분은 오히려 당신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드릴게요. 우선 오늘 밤에는 내 몸에 맞는 충분한 잠을 스스로에게 사물해 주세요.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면 어제 내가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것이 정말 라이크였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이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하루씩 쌓여 당신의 경제적 판단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난해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내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실제로 큰 부를 일군 많은 분도 처음에는 이런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 지리한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며 나를 공부하는 당신의 인내심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다가올 기회를 정확히 잡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고 부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멋진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경제적 미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건강하고 단단한 마음이 지켜줄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꿀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지혜로운 풍요가 가득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